자, 그리고 이제 지금 최근에 교육계 큰 이슈가 터졌습니다. 이른바 킬러 문항. 요 킬러 문항 때문에 지금 이제 한 분은 경질당하고 또 한 분은 또 한 곳은 또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야, 이게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요번에 6월 그 모의고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킬러 문항,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어가지고 오히려 사교육과의 어떤 카르텔이 형성돼서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사교육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카르텔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대통령이 얘기를 하면서 문제가 크게 됐습니다. 지금. 카르텔이 있습니까? 그 카르텔이 뭔지 말 못하잖아요. 결국 말 못하고 결국은 그 카르텔의 그 밖으로 보이는 형식은 일타 강사, 돈 많이 버는 일타 강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일타 강사들이 매듭매석해서 됐다라고 하는데 전혀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일타 강사들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경쟁 조건은 똑같아요. 그냥 그분들이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은 형태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모든 문제에 대한 것들을 다 이 일타 강사들이 독점하고 있어서 다른 경쟁 조건을 바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 일타 강사가 뭔가 다른 그 흉한 수단으로 일타 강사가 된 게 아니냐 이런 거 이렇게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교육 기관들이 지금 이제 뭐 국민의힘 의원들 일부 의원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들은 다 과거 586 세대들이 그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학원가에 잠입했고 그 학원가를 장악해서 거기에 진보의 어떤 둥지를 틀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지금 뭔가를 하고 있다. 이런 음모론을 지금 확산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그 유튜버가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그렇게 많이들 아니 유튜버가 아니고 국민의힘 의원 중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모 의원이라고. 근데 그 보니까 또 하나 이제 그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그 수능의 출제라든지 이런 데 들어갔던 사람, 네. 교수나 교사를 일타 강사 혹은 이런 학원업을 하는 사람들이 불러들여 가지고 그분들의 특강을 시키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활용하는 구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일타 강사 같은 경우에 뭐 수입이 엄청나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개 제가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봤더니 아니 자유 그리고 시장 경제를 추진하는 그런 나라에서 아니 그런 자유 그다음에 경쟁 속에서 그런 자리를 얻고 그런 일자리를 하는데 그런 것들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는 뭘 하자는 건지를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신 얘기는 교육의 공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수능의 난이도 쪽으로 옮겨간 발언을 함으로 인해서 대통령의 뜻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했다. 그래서 경질이 됐거든요. 근데 대통령의 워딩을 정확히 보면 공교육에서 벗어나는 문제는 출제하지 말라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출제 범위를 한정시켜준 거기 때문에 출제 범위를 한정시켜주면 당연히 난이도의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킬러 문항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은 대학에서나 다루는 그런 데서 나올 만한 것이기도 한데 네. 고교 교육에서 이게 여러 가지 배우는 것들을 복합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테스트한다고 해도 킬러적인 수준이 됩니다. 맞아요. 네네. 네. 다시 말하면 체계적이고 복합적이고 통합적인 그런 사고를 하면은 이게 킬러 문항이 될 수가 있거든요. 나는 이런 거 못 봤어라고 학생이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 사고와 저 사고를 복합하면 킬러가 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거를 그냥 대학 교재에서는 나오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도 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저는 이제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야 돼. 옛날처럼 국정교과서 하나 딱 있는 체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맞아요. 교과서가 20몇 개나 되는 건데 그러면은 그 20몇 개 교과서 안에서 어떤 특정 문항을 하나 끄집어내서 썼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교과서 선택 안 교과서 놀라가지고 또 엄청나게 떠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없이 EBS라든지 뭐 이런 데서 가져오거나 아니면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과목에 따라서는 선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을 뭐 특정 목적을 갖고 그죠? 사교육과 카르텔을 만들어서 뽑아봤다 이렇게 연결하는 거는 저는 지나친 업무 이론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네. 사실 뭐 공교육 밖에서 출제를 하지 말라라고 했던 대통령의 워딩이 옮겨지면서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걸 출제하지 말라고 해서 말을 왜곡을 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는 좀 과학을 굉장히 못해가지고 그래서 과학을 좀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데 이제 최근에도 그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책을 재밌게 읽었어요. 우리가 시간이 흐른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그대로 있는 걸 우리가 그냥 흘러가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이게 교과서를 그대로 외운다라고 하면은 마뉴엘레그 법칙이 있고 그다음에 상대성 이론이 있고 요즘 양자역학이 있잖아요. 있죠. 그러면은 이게 다 깨져 왔지 않습니까? 옳다라고 배운 것이. 맞아, 다 만약에 깨졌어요. 마뉴엘력을 외워가지고 이게 진리라고 계속 배워오면은 어떻게 거기서 상대성 이론이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고전역학이 지금 깨지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그리고 또 양자역학이 지금 나오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물리학자들은 양자역학도 깨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우는 거는 도약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외우는 그 자체가 측정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저는 솔직히 걱정되는 게 뭐냐. 지금 이렇게 경질이 됐지 않습니까? 수능 출제를 했어요. 변별력이 없다고 지금 다 또 경질. 뭐 수능 출제 단계까지도 갈 필요 없이 9월 모의고사 준비를 어떻게 할지가 저는 대단히 150일 전에 이런 얘기가 나왔다. 왜냐하면 사실 6월 그 정부는 6월 모의고사가 되게 불수능처럼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전문가들은 6월 모의고사가 그닥 어렵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평가부터 저는 좀 객관적일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게 쉽게 냈는데도 쉽게 내서 전문가들이 일반적으로 이 정도는 어려운 거 아닌데라고 하는데도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구모를 위해서 이제 평가위원들, 뭐 시험위원들을 다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아마 회의를 할 겁니다. 출제의 방향에 대해서. 그것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모의고사가 갖고 있는 기능들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모의고사라고 하는 것은 수능을 대비해서 수능에 준하는 어떤 방향들을 미리 이야기를 해주고 그걸 연습시키는 과정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 연습을 어떻게 할 거며 그 이후에 또 이제 본수능을 준비할 때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원장이 잘렸어요. 그 문제로. 교육부 국장도 잘렸어요. 교육부 부총리는 나와가지고 대통령 말씀대로 못해서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석고대죄를 해요. 이런 분위기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수능평가위원들은 시험위원들은 이번에 전화해서 만약에 다음 구모 준비하시는데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본수능에 들어오세요라고 하면은 들어가 있습니다 하고 할 사람 저는 많이 없더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험하죠. 저는 지금 뭐가 근본적으로 좀 바뀌어야 되느냐 하면은 정책 결정의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어떤 회의에서든 어떤 자리에서든 말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소관부서에서는 그런 점이 있겠네요. 우리가 위원회를 꾸리고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넉넉하게 충분히 이게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한 이후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답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로 말 떨어지면 바로 수행해야 되는 것처럼 하는 게 이게 이제 정책이 잘못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전지전능한 사람이 절대 아니라 우리하고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이거든요. 자, 계속해서 이제 언론 소식입니다. 방통위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이번 정부에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감사원 4명, 검찰 수사관 2명, 경찰 2명, 국세청 조사관 1명이 이제 방통위 감사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게 이 정도까지 해서 감사를 해야 됩니까? 저는 근데 지금 정부가 방통위에 대해서 그리고 방송정책 언론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스탠스라고 있는 거고 그 정치적인 목적은 저는 총선에 맞춰져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총선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이런 극단적인 방법들이 저는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걸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고 그거는 계획에 의해서 실행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방통위 아마 뒤져가지고 지난 정부에서 이 방통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드러내려고 할 겁니다. 이건 방통위만 유독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른 지금 거의 모든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다 일일이 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제가 볼 때 2년, 3년 임기 말까지 가겠습니까만은 계속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감사가 방통위에서 이제 이렇게 있고 나니까 아주 굉장히 큰 규모로 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방통위에서 이제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관한 것을 입법도 예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준조세 성격이 있어서 국회에서 제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지금 방통위라는 행정기관 내에서 그걸 해버렸단 말이죠. 이게 가능한 일인지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수신료에 대해서는 이 국민들 사이에도 그 찬성과 반대가 좀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오던 거를 이게 이제 전기세죠, 그죠? 그렇죠. 전기세하고 붙여가지고 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분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건데 아마 이렇게 추진해 나가면은 그리고 이제 KBS 사장이 그 얘기를 했죠.
그거 그대로 둬라 내가 물러날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다 무시당했죠. 무시당했는데 저는 방송통신위원회라고 하는 이 위원회가 왜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야 되는 거고 방송통신위원회라고 하는 데서 왜 그 위원회를 좀 더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왜 야당목 여당목 이런 다양한 종류의 구성의 어떤 객관성 중립성을 왜 법률적으로 헌법적으로 왜 다 이렇게 정해놨냐, 보장해놨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부 바뀐다고 해서 건드릴 문제는 전혀 아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헌법과 법률의 어떤 조응 체계가 지금 맞질 않아 가지고 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감사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뭐 선관위도 마찬가지고 이런 데 대한 문제들이 조금씩은 남아 있습니다만 저는 방송통신위원회도 중앙선관위와 마찬가지의 거의 격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대단히 조심스럽게 행정적인 기능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방통위 지금 언론 길들이기다라는 얘기도 있고 KBS 그래 뭐 이제는 조금 개혁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방통위의 어떤 감사 결과와 그리고 앞으로 벌어지는 일들을 조금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의도 정치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요거를 가지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야당 얘기를 포기한 거 아닌가라는 얘기도 있고. 그렇죠. 저는 솔직히 야당 얘기를 포기한 그런 측면도 있다라고 보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 방식 아니고는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진퇴양난의 위기를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강요된 저는 선택일 수밖에 없는 거다. 결국은 이재명 대표 개인의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 어디로 도망갈래라고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적어도 그 측면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현명한 선택은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을 일단은 검찰로 던져놓고 정확하게 말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던져놓은 거죠. 자, 이제 네가 뭘 할래? 나한테 마음대로 한번 해봐. 그 다음에 내가 알아서 대응해 줄게.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화두를 던져놓은 거고, 실제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금, 그래도 실천이 중요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맞받아쳤지만은 정작 실천해야 될 주체는 자기예요. 당연히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는 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필요성, 효율성이라고 하는 게 있고, 야당은 어쨌든 이런 야당 스스로가 생각하는 불법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당당하게 강하게 맞서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를 이렇게 먼저 던진 게 아니냐라고 하는 저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보는 게 친명 비명 해가지고 지금 갈라질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아마 9개월 지금 아마 그 총선이 9개월 남았을 겁니다. 그죠? 그렇죠. 9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이 있고 또 이낙연 대표의 귀국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게 분당으로 가지 않고 하나로 모아가지고 그나마 민주당을 가져가가지고 총선에 단합된 모습으로 하려고 하면은 자기 걸 던지는 수밖에 없죠. 근데 문제는 이제 본인은 던진 게 맞지만 의원들 전체 불체포 특권은 헌법이 보장한 거고 행정부가 국회를 손대는 걸 막기 위해서 그렇죠. 만들어진 그렇죠. 그 권리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찾아봤어요. 네. 찾아봤더니 그 의원 불체포 특권이 생긴 게 영국의 제임스 1세 왕 때 생겼더라고요. 그때 영국의 의회가 이제 굉장히 힘을 가졌을 때 제임스 1세가 거기에다가 나 돈이 좀 없으니까 돈 좀 어떻게 마련하겠다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반대를 하면서 반대에 앞장섰던 7명의 당시 영국 의회 의원을 갖다가 체포하고 구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그게 언제냐면 1610년, 20년대. 그게 절대 400년 전. 절대 왕정 시대에 절대군주들이 사실은 전쟁을 해서 식민지 계속 쟁탈전을 하니까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전쟁 그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의회가 그런 부분들의 견제와 균형을 마련하는 기관으로 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개인 의원들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낸 건데 저는 이건 세계에 다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 주요 국가들에 다 불체포 특권은 강하든 약하든 존재하는 형식이에요. 근데 네덜란드라든지 스위스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뭐 덴마크라든지 이렇게 저는 조금 한 500, 600만 정도 되는 우리가 치면 합의 민주주의가 잘 발달된 그런 데서는 별로 필요 없어서 아마 제도적으로 보장은 안 하고 있지만 미국도 하고 있죠. 뭐 일본도 하고 있죠. 프랑스도 엄청나게 강력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이 국회가 하는 일
그리고 또 국회의원들이 보여주는 모습 이런 거에 너무 그러니까 매몰되거나 언론이 보도하는 거에만 쫓아가지 마시고 이 기능이 어떤 것인지 순기능적으로도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